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넥스트 모달리티가 면역 항암제를 넘어서 그리고 GLP-1 치료제를 넘어서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인간의 욕구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새로운 모달리티가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노화라는 이 주제는 앞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노화라는 이 컨셉이 처음에 등장했던 것이 아마 이 식사량을 조절하면서부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1930년대라고 생각을 하고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이러한 이 100년을 이어온 이 황노화라는 이 과학의 결실이 이제는 글로벌 바이오 성장축의 새로운 기회로 거듭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확노화라는 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이 기술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도 만능 줄기세포, iPSC라고 얘기를 하죠. 이 야마나타 시냐라는 이 과학자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마나타 시냐가 만들어진 이 유도 만능 줄기세포, iPSC가 확노화 치료제에 대한 가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겠던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연구가 진행됨에 불구하고도 아직까지 이 황노화 치료제가 등장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은 아직까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어려운 분야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AI 기술이 등장했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막혀 있었던 수많은 데이터와 수많은 유전체에 대한 그런 접근들을 AI 기술이 실현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충분하게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욕구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를 조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제약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인간의 욕구는 이런 4단계로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질병을 벗어나게, 즉 치료의 영역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병원에서의 진료, 그다음에 의약품에 대한 것들이 개발이 결국에는 이 질병을 벗어나기 위한 그 인간의 욕구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프지 않게 것이죠. 그래서 큐어를 넘어서 케어라는 그 패러다임이 이렇게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3단계가 생존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사망을 일으키는 질환군들, 특히 암에 대한 영역인 것이죠. 이제 우리 인류는 이 암에서 해방됐다라고 이야기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항암 치료제들에 대한 개발의 속도가 너무나도 급속도로 성장을 해왔고, 이제는 웬만한 항암 치료는 거의 다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조기에만 발견을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 영역까지 왔습니다. 젊고 건강하게. 네, 바로 황노화의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욕구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더 오래, 더 젊게, 더 나답게 살고 싶다라는 이 욕구가 등장을 함으로써 시장은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롱제비티의 산업은 그 필연적 요소로서 등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철학적으로도 들여다보면은 잘 사는 것과 오래 사는 것은 다르다. 그러나 잘 살면서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이 꿈꾸는 최고의 삶이라고 이 세네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철학자들도 수천 년 전부터 항상 강조했던 이 젊고 건강하게 나답게 오래 사는 것. 이것은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근원적인, 원천적인 그런 욕구의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인류의 건강에 대한 인식에 대한 바뀌는 속도가 산업이 바뀌는 속도보다도 더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건강에 대한 인식이나 소비자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추세로서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 황노화 치료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이런 시장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나 이 제약 바이오에서 조금 전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멀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부터 해서 이런 규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AI 기술이 등장함으로써 우리가 인체 실험으로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내용들을 이제는 여러 가지 디지털이나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으로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이 이 항노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속도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로벌 빅파마들은 이렇게 롱제비티를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라이 릴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인실리코 메디슨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이 AI 플랫폼 기반의 경구용 노화 신약 후보 물질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들이 매우 유의미한 데이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모든 이렇게 빅파마들이 이 롱제비티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거나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글에서의 칼리코, 거기서 에브비와 함께 공동 R&D 연구를 했던 이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2014년부터 해서 11년 동안 굉장히 막대한 자본을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는 2025년도에 종료하게 되는 그러한 실패 사례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처럼 무조건 자본력이 뛰어나서 혹은 뭐 데이터 인프라가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이 황노화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성공하는 데에 가능한가? 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패를 가른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본의 규모가 아니라 이 정밀 데이터와 그다음에 차별화된 전략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이 저희 파사 컨설팅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저는 한국에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밀 데이터 인프라가 우리 한국은 정말 강력한 강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임상 실행력이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단위 국가 3위 수준입니다. 네. 또 서울에서 진행되는 임상 수준은 도시 수준으로 봤을 때는 세계 2위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임상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들도 참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또한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자원에 대한 법률이 네, 되게 기네요. 네. 2025년도에 드디어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임상 진입에 대한 속도가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조금 더 우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천연불 해양 바이오 소재가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해양수산부에서 이 2026년도 이런 해양 생물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노화 극복 기술 개발 이런 사업에 대한 이런 뭐 신규 과제 선정들을 공고를 내는 것들처럼 이렇게 다채로운 이런 황노화 물질을 개발하기 위한,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 한국 시장의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이자 또 하나의 강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에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이런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제도로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빅파바는 앞으로 한국 시장의 자본력으로서 서포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한국 기업들은 하나의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런 롱제비티, 항노화 치료제의 전선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트렌드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향후 2년 동안 우리가 항노화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들을 조금 정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능성의 검증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카테고리 안에 이 황노화를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는 앞으로 2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기업, 준비된 인재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그 시장에 대한 선두주자로서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롱제비티 시대에 이 제약 바이오의 직무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는가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직무는 앞으로 어떠한 시장이 열리든 간에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요구되는 지식의 깊이와 폭은 더욱 깊어지거나 더욱 넓어질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의 변화에 맞는 이 인재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에 맞게끔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로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준비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 주제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은 이 세 가지 포인트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바뀌면은 산업의 판도 바뀝니다. 수면의 영장에서 건강 수명으로서의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점들, 또 치료에서 이제는 더 나은 삶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 인간의 욕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황노화가 카테고리 정착의 단계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2년이라는 시기에서 쏟아지게 되는 임상 데이터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이 롱제비티 시대를 주도권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던 이런 내용들, 제가 집필한, 제약바이오 트렌드 2026년도에도, 일부는 소개되어 있고요. 앞으로 2027년도에 중요한 주제로서 반영될 내용이 황노화 시장이기 때문에 올해 11월 달에 출간될 제약바이오 트렌드 2027년도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사인사이트 리뷰 매거진 4호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채팅창도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트렌드 커리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검색하시면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매일마다 저희 파사 컨설팅에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내용들 함께 들여다보시면은 매우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ZC 모닝 플러스 6회차 이것으로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